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상태에서 청년 창업이면 100% 세금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우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으면서 청년 창업이면 50%만 깎아줍니다. 가급적 수도권 과밀 억제 밖에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지역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업종하고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연히 무슨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놨겠죠. 그러니까 무슨 업종인지는 알 텐데 그 업종이 혹시 인허가 업종은 아닌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해보면 그 서류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인허가 신고 등록 업종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상단에 인허가 서류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 조회를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치킨집을 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치킨 전문점. 자, 이거 선택해보면 자, 여기 나오죠. 일반 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영업신고증을 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영업신고증이라는 거를 시군구청에서 접수해가지고 받아와라. 이거 못 받으면 너 사업자 등록 치킨집으로 내는 거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내가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저희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만 땄다고 해서 세무법인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자격증 이후에 그 세무사 협회에 등록했다는 그런 그 증서 같은 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약국을 차리는 분들이라면 약사 자격증과 당연히 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신고 등록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관련 서류가 뭔지를 좀 알아놓고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고 저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등록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닥쳐갖고 당장 뭐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어야 됐대 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거라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중과됩니다. 통상적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한 4.6% 되죠. 근데 그걸 몇 배를 더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1, 2천만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억 단위는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내가 취득록세 부과해야 되는 게 몇 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사업 내에 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거라 그러면 내가 취득록세를 중과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거를 진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5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이제 관련된 전문가랑 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동산까지는 조금 희망사항이고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지역에 상관없냐? 아닙니다. 내가 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창업 감면에 대한 그 국세청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처음 오픈한 지 5년간은 법인세 절반 아니면 전부 다 깎아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일 수 있어요. 내가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 그러면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익이 날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내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창업 감면은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그 업종이 맞아야 되고요. 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뭐 수도, 하수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도 여기에 좀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업,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좀 흔하게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종에 해당돼야 되고요. 근데 업종은 솔직히 내가 맘대로 할 수가 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감면을 50에서 100% 이렇게 적용한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보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을 때랑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가 달라요. 그쵸? 이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상태에서 청년 창업이면 100% 세금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우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으면서 청년 창업이면 50%만 깎아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50%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커요. 왜냐면 최저한세라고 해가지고 100% 감면할 때는 최저한세를 적용 안 하지만 50% 감면할 때는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해서 못해도 이 정도 세금은 내야 돼 라고 하면서 감면에 한도를 줘요. 그러다 보니 50%보다 공제를 적게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차이는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저쪽 우리 본가 지방에 내려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디서 살든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가급적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고 했었을 땐 지역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면 최초 창업이어야 돼요. 창업 감면을 적용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요건 세 가지는 업종, 지역, 창업 여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다른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요번에 내가 사업을 하려는 이 사업 업종으로는 처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은 결국 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창업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인지 여부, 창업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내는 시점에서도 아예 낼 때 창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좀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약간 이제 조금 실무적인 해야 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가 이제 지역을 선정했어요. 그럼 지역을 선정했으면 뭐 내가 자택에다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은 자택에 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임대차를 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법인 등기가 없죠. 이제 내가 어디에 할까? 무슨 업종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 법인이 설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죠. 아직 법인이라는 그 인격이 아직 생성도 안 됐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빨리 이제 주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사업을 쓰겠다. 그 주소가 확정이 돼야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끝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 이름으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할 때부터 임대인한테 저는 여기에 법인을 설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는 제 개인 이름으로 쓰지만 법인 설립되면 법인 이름으로 다시 쓸 겁니다 라는 거를 먼저 말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인이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2번 써야 되니까 개인 명의로 쓰고 변경해서 법인 명의로 다시 써야 된다는 걸 처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에 얘기를 해놔야죠. 나중에 가서 저 법인 나왔으니까 다시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미 다 계약서 썼는데 귀찮기도 하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걸 먼저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내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료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아는 분이 뭐 사업을 하는데 뭐 그 사업장에 뭐 책상 하나 빌려줄 수 있다는데 나 그냥 거기에서 좀 한 당분간은 내 사업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얹혀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주소지에는 사업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땡땡 주소에 뭐 201호라는 주소로 해가지고 201호에는 사업자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1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랑 201호를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썼겠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 소유주랑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써버리면 201호에 대해서 전체 빌리고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야 201호 기존에 사업자 있는데 너 이거 중복이야 이렇게는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소에는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형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의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자 이런 방식입니다. 소유자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전매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선 임대차 계약서, 그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에선 전대차 계약서가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셋이죠. A, B, C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서의 임대차 계약서, B와 C 사이에서의 전대차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B와 C 사이에서의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유자 입장에서야 이 전대차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써보면 결국 한 개의 주소지에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시 전대차 계약서 그리고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나는 B한테 빌려줬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C가 여기 들어와 있대. 내 건데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권리가 있대. 자기가 전대차 계약서를 썼대.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이게 나중에 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근데 B와 C 사이의 전대차 계약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안 나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유치권 행사할 거야. 나는 나 권리가 있는데 난 계약서 봐봐 나 남아있어 라고 하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 되게 난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전대차를 동의해준다는 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대충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냥 양심만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고 전대차 이건 지금 무상인 걸 전제로 쓴 거고요. 그 보증금은 얼마고 계약금은 얼마고 잔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다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인이라는 건 결국 소유주 말하는 거고 소유주한테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한테 빌린 사람이 전차인인 겁니다. 이렇게 전대차 계약서가 써집니다. 꼭 여기에 임대인이 써지는 거를 꼭 무조건 필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따로 전대차 동의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임대인은 이렇고 전대인이 이렇고 전차인이 이렇고 그래서 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내가 부동산 소유주라면 이렇게 전차인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내가 알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임차인이라서 이 전차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매번 이 소유주한테 가가지고 동의서 받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그 전차인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전대차를 동의합니다 라는 것만 받아와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를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업종과 지역을 선정하면 해야 되는 단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주소지를 확정한다라는 의미인 거니까요.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본금을 설정하고 주주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